three, two, one. 안녕하세요. 네, 오늘 21학년도 1회 그 컬러큐엄을 시작하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까 주혜경 교수님께서 흔쾌히라고 했는데 저는 여러 번 사양을 했습니다. 여러 번 제가 할 그게 아니라고 그런데 뭐 어찌어찌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콜로키움 자체가 그냥 뭐 제 생각을 얘기하기보다는 보통은 콜로키움이 그때 뭐 핫한 뭐 논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얘기하기 때문에 또 공교롭게도 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교기원에서 TF로에서 이 핵심 역량에 관해서 그 지난 학기 동안 여러 차례 뭐 손승남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그 TF 팀장으로 해가지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해서 이번 교양교육학회 이제 논문도 내고 하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여기 같이 하셨던 선생님들도 계시고 해서 아마 일단 토론하는 데서 훨씬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콜로퀴움을 시작하기 전에 왜 원래 그렇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에서 그 대상을 바라봐야 되는 게 맞죠. 학생들한테도 제가 이제 뭐 글쓰기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 입장이 중요하다. 입장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고 이제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TF도 하고 이걸 준비하면서 여기에 오늘 이제 콜로퀴움에 오신 여러 선생님들한테 먼저 주문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입장을 버리는 게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장에 따라서 그것들이 보여지는 모습들이 다른데 일단은 있는 그대로를 한번 바라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우리가 왜 대립되는 게 아니라 뭔가 합일점, 도출점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자 한다면은 일단은 입장은 버리고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계마다, 그러니까 왜 항상 그렇죠. 뭐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근인이 있고 중인이 있고 원인이 있고 이게 여러 단계들이 겹쳐져 있을 텐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전제되거나 함의되는 부분들을 그냥 그렇다라고 해서 넘어가 버리는데 그러한 부분도 하나하나 이렇게 좀 두들겨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야 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 부분이 과연 옳은가 하는 걸 갖다 한 번쯤 두들겨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어떻게 이제 PPT를 준비하는 게 그 발표 예의상 맞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발표지였던 한글 파일을 공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제가 회장님 말씀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인원이 많이 참여를 못해서 지금 한 30명 정도 접속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발표 화면 공유 이전에 저희 오늘 박정환 회장님께서 저희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 콜로퀴엄입니다. 이제 국내 학술팀에서 이제 콜로퀴엄을 올해 진행하게 됐는데 관련해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박정환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원래는 제가 이거 인사만 안 하겠다고 매달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회장님이 첫 번째는 해야 된다 그래서 안 하고 넘어가기에 야, 내 의견이 관철됐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예, 예, 마칠 때는 안 할 겁니다. 예, 이건 이제 우리 학술팀에서 운영하시는 거고 아마 지금 또 더 들어오시고 계실 겁니다. 저도 아마 회장 아니었으면 지금쯤 이제 들어오려고 기지개를 펴고 있을 시간이라서 신청도 100여 분 하시고 또 이미 질문도 40여 개가 들어와 있다 그러지만 하지만 뭐 들어오는 참여 이전에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오신 분들끼리 좀 밀도 있게 논의를 하면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작년에 창파 강좌라는 게 생겨서 국제 간에 논의하는 장은 마련됐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 국내에서 우리끼리
좀 더 밀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올해 시도를 한 거니까 올해 혹시 시도를 해서 우리한테 남는 게 있으면 또 내년, 후내년 다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참여해서 가능하면 우리들한테 남는 게 있는 쪽으로 한번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또 앞으로도 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오늘 이 저 귀한 시간이니까 발표자분이나 준비하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서로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걸로 즐길 수 있으면 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예, 화면 공유를 해주시고요. 이제 발표를 정각까지 5시 정각까지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제목 앞에 있고요. 제 이름 오늘 발표가 저기 때문에 제 이름을 썼지만 사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그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손승남 교수님, 김인영 교수님, 동화석 교수님 그리고 저하고 이제 최혜정 교수님 이렇게 5분이서 교기원의 명을 받아 그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거를 굉장히 양이 방대한데요. 그 각 맡은 파트마다 그 내용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오늘 주제에 맞게 좀 그 간략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를 보시려면 이제 그 교양교육학회 학술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심사에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정호 게재 지금 열심히 수정해서 게재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핵심 역량 하기 전에 핵심 역량은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뭐 그게 그 심리학이나 경제학 그 다음에 경영학 이런 데서 나왔는데 성공이나 성과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학교 교육에 이제 특히 대학에 들어오게 된 거는 그 OECD의 영향이 큽니다. OECD에서 이제 핵심 역량 이 얘기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15년 국가교육과정에서 이제 교육 목표로 자리 잡으면서 대학 평가하고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3주기 평가에 굉장히 그러니까 그때 에이스나 이런 데서는 그냥 잠깐 선보였었는데 이번 3주기 평가에서는 아주 전면적으로 그것이 대두됐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와닿는 것들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컬러큐럼에서 발표하는 거에는 핵심 역량의 무엇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러니까 뭐 일시 쟁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그래서 오늘 113명이 이렇게 사전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전 신청을 하신 것들이 아마 그 3주기 평가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핵심 역량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데 어떠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처음부터 이제 고등교육의 핵심 역량 쟁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의 개념은 일단 어떤 작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하는가를 수행 과정에서 발현되는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직무를 얼마나 탁월하게 수행하는가를 평가하는 능력으로 역량은 인간의 인지적, 정서적 수준의 능력을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일 수도 있습니다. 언어가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제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랑한다라는 말 하나로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직무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러한 용어들이 갖는 것 때문에 어떤 그 언어 그 단어가 갖는 뉘앙스 때문에 우리가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무라고 하는 건 그냥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달하려는 그걸 갖다 이렇게 그 축자적으로 보기보다는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뭔가를 좀 살펴봤을 때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의 내적 특성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직무 수행의 성과를 결정한다는 인과관계를 전제하고 개인의 능력을 비교 평가하고 사회적 유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유용성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자료들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역량 개념이 교육에 적용되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OECD의 데세코 프로젝트부터입니다. 이제 그거를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여러 군데에서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 핵심 역량의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데세코에서 얘기한 성공적인 삶과 잘 작동되는 사회를 위한 핵심 역량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성공적인 삶. 그래서 성공적인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이제 바뀌겠죠. 근데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냥 성공했을 때 이야기하는 거고 요즘에는 이제 인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인의 성공과 사회가 잘 작동되는 것 거기에 필요한 역량이 뭔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네, 대학에서 핵심 역량 교육의 맥락입니다. 대학에서 그럼 핵심 역량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뭐냐면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핵심 역량을 배제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껴안을 거냐 하는 거에서 껴안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학교 교육에서 핵심 역량은 기존의 학문 분과 중심의 지식 교육에 대한 비판과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단지 아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인가를 실제 담석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뭐 기존에 우리가 지금 뭐 교양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교양 교육과 배치되거나 만약에 뭐 핵심 역량을 뭐 받아들이면 교양 교육이 망하거나 뭐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교육이 지식 중심에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거, 그냥 알기만 하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뭔가 할 수 있는 걸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여러 이제 그 교육과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보면은 핵심 역량이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부터 왜 우리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해서 문제 해결하는 무슨 뭐 캡스톤 디자인 뭐 이런 과목들 많이 만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지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뭔가 내가 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기에 초점이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OECD에서 이야기하는 OECD 데세코 1.0에서 핵심 역량의 키를 이제 성찰성에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성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요소를 3가지로 제시합니다. 근데 이 3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하기. 그러니까 여기서 도구는 인간사에서 필수적인 언어, 지식, 기술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핵심 역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부터 제가 뭐 했던 게 글쓰기니까 이제 글쓰기 뭐 여기도 이제 글쓰기를 담당하는 교수님들이 많으실 거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이제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는 도구적인 걸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비난도 많이 받았고 논쟁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의 그 학문이 될 수 있는 거 갖고 이제 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냥 일반 그냥 대학에서 그 필수 과목이죠.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걸 습득해서 자기 전공에 가서 이제 제대로 된 언어 활동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습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두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어, 지식, 기술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걸 도구로. 하지만 이 도구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어가 갖고 있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기보다는 그걸 갖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거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이제 그러한 점에 초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질적 집단에서 상호작용하기입니다. 이는 대인관계, 팀워크, 갈등 관리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협동과 관련된 것들이죠. 사회적 영역, 다문화 영향을 의미한다. 셋째,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이는 개인의 삶과 연관된 것으로 전체적 조망 능력, 생애 계획과 관리 능력,
자신의 권리 주장 능력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물론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서 좀 그 초점을 두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교양 교육의 목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교양 교육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이제 거기에 있는 것에 이게 뭐 딱 100% 일치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그러니까 배타적인 게 아니라 겹쳐지지 않는 게 아니라 겹쳐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게 아닌가. 그리고 겹쳐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조금 더 뭐 이렇게 포괄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좀 현실에 적용적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식의 걸로 되어 있지 그 이야기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단지 초점을 어디에 뒀느냐의 차이일 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역량 기반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과 간의 연계와 통합하는 거, 그래서 이제 융합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교과 비교과 연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뭐 대학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번 3주기 평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핵심 역량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긴 했지만 각 교과 간의 통합이라든지 융복합이라든지 교과 비교과 연계라든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벌써 이것들이 시작된 거는 10여 년이 더 된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러한 것들이 핵심 역량이라는 걸로 그 포장되기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대학에서는 뭐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고요. 물론 교과 간의 융복합은 뭐 거의 만들어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해봤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성공한 사례가 극히 적은데 특히 교과 비교과 연계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고 뭐 이제 비교과도 비교과 협의회인가 그게 한 1년 전인가 결성됐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모든 대학에서 하고 있고 그 양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벌써 많이 가시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역량 기반 교육은 그렇기 때문에 방법적 절차적 지식이 더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방법 과정.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예전에는 결과만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학생들한테 이 수업을 하면 뭘 얻을 수 있어 내지는 이 수업은 뭘 하는 거야라고 하는 결과 중심의 그러한 정보만을 제공했다면 이 자체가 방법적이고 절차적인 지식이 더 요구되기 때문에 이제는 학생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학생들이 학습 활동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게 더 요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예전에는 한 교수자가 그냥 교수 혼자서 그 강의를 해 나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학교의 여러 자원들, 특히 CTL이라든지 그러한 자원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방법적이고 절차적인 것들을 학생들한테 제공하기 어렵게 되는. 그래서 융복합된다라는 게 교과 간의 연계 뭐 이런 것들 통합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학교 자원의 통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같이 이루어져야지 핵심 이 지금 그 역량 기반 교육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역량 기반 교육에서 역량이라는 건 빼고 학생들이 지금 원하는 그러한 방식의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습자 중심이고 활동 중심으로 수업이 될 수밖에 없고요. 문제 해결이 학습 전면에 등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키워드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벌써 5, 6년 전, 뭐 10년 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성취 기준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그 기준을 따라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취 기준이 분명히 마련되는 것들도 뭐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뭐 강의하시면서 강의 평가 받을 때 학생들의 그 컴플레인 많죠. 도대체 성취 기준이 뭐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평가받았느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전까지는 내 마음이었어 교수 마음이었어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동안 교수님들이 많은 그 성취 기준들을 제시하죠.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가 돼라고 하고 그거에서 설명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역량 기반 교육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돼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내용들이 교양교육에서 교양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미 실행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입장에 서지 않고 그냥 객관적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그냥 그 자체를 중립적으로 바라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역량 기반 교육해서 이렇게 그게 이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게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미 시행하고 있었고 또 모든 교수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역량 기반 교육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이 문제점은 뭐냐면 뭐 많이 원래 저희가 스터디할 때는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크게 좀 이렇게 유의미한 것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몇 개 뽑아봤습니다. 일단은 역량 개념이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역량 개념이 모호한데 뭐 그거는 어떤 학문의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 모호성은 뭐 당연한 거,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송하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이게 역량 개념,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모호한데 이제 모호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모호성 때문에 나의 의지, 그러니까 나의 의지에 따라서 그것들을 해석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그 전공이죠. 국어국문학과 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국어국문학과를 지켜야 됩니다. 머리를 깎아서 하는 일도 학교에서 구조조정한다 그러면 절대 안 돼. 뭐 말도 안 돼 이렇게. 그런데 지금 제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교육 전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볼 때는 이건 이제 돌맞을 일이긴 한데 국어국문학은 그러니까 인문학은 이 리버럴 아츠 칼리지의 기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생각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맡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문과의 개인 교수로서 그다음에 또 전체적인 거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 두 개에서 괴리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건지 저도 이제 곤란하고 그런데 어떠한 개념이 있을 때 그거를 A라는 입장과 B라는 입장 그 역할에 따라서 가져다 쓰는 것들이 이제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를 갖다 합리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량 개념이 이게 기능적이다, 기술적 직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역량은 당연히 내가 대학에서 뭔가를 배우고 했으면은 뭔가가 성장이 됐겠죠. 그게 뭐든 간에 뭐 세상을 보는 눈이 더 성장을 했건 성찰하는 능력이 성장했건 뭐 그런 것들이 역량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역량 개념이 모호한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도 사용되고 저렇게도 사용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겁니다. 뭐 그건 뭐 어떤 개념이 갖고 있는 뭐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이제 그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잘 정의해 나가느냐에 그 초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모든 학교의 그 행정 업무를 하던 뭐 교육을 하던 그리고 가장 비난받는 부분 중에 하나이죠. 뭐냐면 특정 역량이 하위 역량의 합이라는 이제 역량의 환원주의. 그러니까 뭐 부분의 합이 전체일 수 없잖아요. 뭐 인간은 뭐 다 화학 물질로 해서 뭐 분해하면은 뭐 1달러 33센트인가라고 되는데 사실 인간의 가치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사실은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1대1 과목과 1대1로 매칭을 시킨다던가 해서 뭐 A라는 과목이 5개의 핵심 역량 중에서 뭐 이런 역량을 키우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모든 역량, 그런 걸 통해서 모든 역량을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과목은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게 아닌 거일 수도 있고 다른 과목들을 연결시켜서 그게 그 역량을 키우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꼬마니까 동네가 무지 크죠. 그래서 맨날 A라는 골목으로만 다녔다가 B라는 골목으로 다니는데 어느 날 이제 학년이 좀 성장해서 3, 4학년 됐을 때 그 C라는 둘을 연결하는 그러한 길을 발견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세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전체를 아우르는 것처럼. 그랬을 때 C라는 그 길은 사실은 제가 다니는 길이 아니고 그냥 A와 B를 연결시켜 주는 것 뿐이거든요. 하지만 그 전체 그 시각을 넓혀주는 것처럼 대학의 교과목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거는 뭐 전공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교양뿐만 아니라 전공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1대1 대응을 하려고 한다던가 또는 그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학교에서 세운 것들이 보통 뭐 3개 내지 5개 많으면 7개까지 되는데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그 이제 하위 역량을 만들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더해서 그것들을 키우면 이런 게 만들어져, 이런 역량이 만들어져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홍성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요 환원주의적인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가장 적확하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량이라는 거 그냥 받아들이겠어요. 역량이란 요구되는 몇몇 전제 조건을 갖추게 만들고 이제 이게 저희가 교양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교양에서 갖춰야 될 그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 그 다음에 그것들은 자기들끼리 융합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만들고 이에 계속 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며 무엇보다 실제로 해보게 만들면서 일정 기간 기다려야 창발되는 무엇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술을 만들더라도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곰 삭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갖다가 1년 단위로 3년 단위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A라는 대학이 이러한 역량을 키우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추적 조사까지 해서 한 10년 정도 이상은 바라봐야지 그때 그 20학번으로 들어온 애들이 이제 2030년쯤 가서 그런 역량이 키워졌어. 성공해서 실패했어. 뭐 이런 얘기들을 그때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이걸 갖다가 2, 3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수업 들었으니까 넌 이 역량이 커졌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이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학교 교육을 망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핵심 역량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는 무슨 만족도 조사니 무슨 뭐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거와 같은 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은 좀 긴 텀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짧은 텀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고 그거는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이제 그 역량이 갖는 그러니까 원래 그 역량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역량은 계속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맥락과 더불어 사용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맥락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과목이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A라는 역량이 키워질 수도 있고 B라는 게 키워질 수도 있지 무조건 A라는 과목은 그 능력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교수법을 사용했는지 그 교수자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강의 내용을 이야기하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분반에 따라서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걸 하면서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제 교양교육하면서 분반이 많을 때 이제 강의의 균질성을 위해서 표준 강의안을 만들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교수자가 다른데 표준 강의안으로 그 내용들이 같아질 수 있다라는 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서 저한테 그 질문이 왔었는데 저희 분반이 다 다른데 교수님이 달라서 이 핵심 역량 평가가 다른데 그걸 똑같이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 다른 게 맞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다른 게 맞지만 과목의 균질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워크숍을 해서 이제 같이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은 좀 존재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지식이나 기술과 같이 관찰 가능한 요소뿐만 아니라 동기, 태도와 같이 내재적 특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제 총체성을 가진다.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들도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량의 함량은 전일론적이다. 그러니까 총체적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야지 부분의 합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평가할 때 보면은 총체적 평가하고 분석적 평가 있는데 뭐 여러 논문들 보면은 총체적 평가하고 분석적 평가하고 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둘 다 같다라고 하는데 이것처럼 그 핵심 역량 같은 경우는 그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 홍성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그 역량 기반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해야지만이 이거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역량 개념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아까처럼 뭐 그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에 있기 때문에 기능주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 교육이 기능 교육이냐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문제가 있죠. 물론 이것도 뭐 대학 교육 중에는 기능적인 측면도 있고요. 왜 학과도 보면은 뭐 인문대학에서부터 자연과학에서 좀 IT 대학 이렇게 쭉 가면은 뭐 IT 대학 쪽으로 갈수록 기능적이죠. 그런 부분이 더 강해지고 인문 쪽은 그런 게 더 약하고 한 뭐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역량 개념은 전반적으로 전부 기능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대학 교육 자체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것들은 뭐 기능적인 부분도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존재한다는 게 다가치적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그게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고등교육에서 핵심 역량의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교육에서 역량 기반 교육의 특징은 이렇게 6가지 정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식 이해에서 지식 활용으로의 전환.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하는 거, 뭔가 할 수 있는 거. 다음에 효율성 기반에서 효과성 기반의 성과를 강조하는 거.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습자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학습자 요구를 반영한다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공별 교과 과정에서 탈피한 학제 간 융복합, 교과 과정의 체계화, 그다음에 이제 평생 교육 강화라는 이러한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여기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사실은 교양교육에 임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거부할 만한 그러한 특징이 있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뭐 효과성 기반이라는 게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뭐 여기 있는 거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대학 역량 기반 교육의 이제 방향성은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 활용과 창출 교육으로 이제 전환된다는 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쪽으로 간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게 그 현실 세계와 괴리된 독점적 교육 체계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과 현실, 직업 세계, 산업 현장 등과 유기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방향성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대학에 있는 한 교수자로서 이번에 그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 강의록이 참 오래됐구나. 옛날 거를 그대로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오랫동안 대학에 자리매김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그때그때 바뀌는 그런 현실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이게 꼭 직업 세계나 산업 현장과 연관되는 게 아니어도 뭔가 현실 세계에는 괴리된 그러니까 그 시기가 다를 테니까 물론 뭐 인문학은 좀 텀이 길기는 하지만 그런 것하고는 조금 거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뭐 대학 역량 기반은 더 중요한 것들은 학생들이 빨리 나가서 뭔가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길 원하니까.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옛날에는 그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30년 전에 대학을 다닐 때는 30년인가요? 40년인가? 30년 모르겠네요. 네. 40년이네요? 이런 어머나. 그러네. 네. 그때에는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23%, 30% 정도라고.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그때 왜 공고나 상고가는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 다 가기 때문에 대학 교육의 수요자들이 달라졌다라는 것도 좀 우리가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그걸 가르치고 있는 저희들은 옛날에 그 한 20, 30% 대학 갈 때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요즘 학생들의 요구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요구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역량 기반 교육은 대학의 교육 목표의 인재상, 교육과정, 교과목, 교육과정 운영체계, 평가 질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뭐 방향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맞는 여러 가지, 특히 이제 평가와 질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만이 그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거니까 평가가 되고 점검하지 못해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량 기반 교육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텀을 길게 잡지 않고 짧게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평가와 질 관리 시스템은 만들어 놓은 데가 이걸 갖다가 만든 데가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죠. ATC 21S라고 하는 그러니까 21 네, 여기에서 이것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거기서 만든 뭐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뭐 이렇게 만든 게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걸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가 및 질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핵심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대학의 핵심 역량 기반 교육을 현실화하는 방안은 뭘까? 자,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량 기반 교육은 이전에 지식 기반 교육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보완에다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의 교양 교육 목표와 그 다음에 핵심 역량이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똑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점을 두는 것들이 다르고 해서 차이가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냥 몇 개만 뽑아봤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TC 21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거, 그다음에 국외대학 거, 국내대학 거 해가지고 핵심 역량이라고 해서 제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시한 것들을 보면은 여기에 있는 뭐 ATC 21S라든지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뭐 크게 대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역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대학들이 이걸 따라갔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대학들이 자기가 보유하게 이러한 것들이 대학의 그 교육 목표에 맞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기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정보 문해 능력이라든지 뭐 비판적 사고 능력 차이, 뭐 여기에 있는 이러한 것들도 보시면은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어떻게 그러면 교양 교육에서 핵심 역량 기반 교육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그림으로 그냥 보겠습니다. 뭐 그리고 요번에 그 3주기 평가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전공 교육은 전공 능력. 사실은 뭐 전공 능력도 핵심 역량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에이스를 할 때 전공이 핵심 역량하고 직접 관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전공 능력이라고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뭐건 간에. 그다음에 이제 교양은 그럼 핵심 역량을 키우는 거냐.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핵심 역량은 그 대학에서 제시한 핵심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교양 교육만 가지고 이걸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전공 교육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공 교육은 이제 그 전공 능력과 핵심 역량을 같이 키워야 되는 거고요. 교양 교육은 이제 핵심 역량을 또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많은 대학들이 아마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보고서를 쓰면서 교양은 교양 교과목을 그 대학의 핵심 역량이랑 매핑을 하고 있을 거고요. 전공 교육은 전공 능력 3개에다 또 핵심 역량이랑 또 매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 학교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전공 교육은 엉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거 뭐 핵심 역량 5개, 전공 역량 3개면 8개 역량을 그 제한된 뭐 30개 교과목으로 어떻게 그걸 갖다가 전공 보통 3학점에서 30개 90학점이니까 30개 교과목으로 이걸 어떻게 커버합니까? 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있는 거로는 전공은 전공 능력을 키우고 이 전공 능력이 핵심 역량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지금 뭐 그 평가 기준으로 본다면 교양 교육이 핵심 역량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역량이랑 교양 교육의 어떤 목표랑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핵심 역량이 아까처럼 기능주의적이고 또 핵심 역량 자체가 갖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양 교육이 핵심 역량을 직접적으로 이루어내야 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교양 교육이 왜곡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큰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완충이 되겠지만 특정 대학 같은 경우 특히 왜 직업대학을 그 전면에 내세우는 대학 같은 경우는 핵심 역량이 굉장히 구체적인 직무입니다. 직무 역량입니다. 이제 보시면 그런 경우에 이 핵심 역량에 맞춰서 교양 교육을 짜라고 하면 교양 교육은 엉망이 되겠죠. 직무 교육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역량은 대학이 발전 계획,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면서 세운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교양 교육이 바뀌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대학은 괜찮고 어떤 대학은 문제가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처럼 핵심 역량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핵심 역량과 대학 교육의 어떤 공통점들이 있다면 이런 식의 모양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공 교육은 전공 능력을 통해서 대학의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양 교육은 여기 교양 능력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전공 능력에 대응해서 만들었습니다. 교양 능력이라기보다는 교양 교육의 목표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양 교육은 교양 교육의 목표에 맞게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이 교양 교육의 목표가
이 핵심 역량으로 어떻게 전이되는지,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구체적인 교과목을 핵심 역량이랑 연결시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교양 교육이 왜곡이 되니까, 교양 교육은 교양 교육 목표와 연결시켜서 교양 교육의 커리큘럼이나 이런 걸 짜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적으로 교양 교육 목표를 갖다가 핵심 역량이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교양 교육이 이게 일종의 범퍼 역할을 하는 거겠죠. 핵심 역량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추구하는 교양 교육의 그러한 그 목표에 맞는 교양 교육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통점도 갖고 있고 핵심 역량이 갖고 있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그래서 이 교양 능력과 핵심 역량을 만드는 것,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이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들이 어떻게 핵심 역량으로 전이될 수 있는가를 논리적으로만 풀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생각해 본 게, 이 핵심 역량이 보면은 모두 다 도구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뭐 예를 들면 위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 있죠. 여기 아까 이 표에서 보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왜 의사소통력 같은 것들은 그냥 집중해서 의사소통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왜 의사소통과 관련된 비교과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만든다라는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단기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가능한 게 있고요. 시민의식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뭐 강의를 했다고 해서 그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핵심 역량을 도구적인 것, 그러니까 왜 그냥 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과 총체적인 것, 그러니까 왜 전체로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거, 이런 걸로 구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제가 그냥 뭐 번박하게 해보면, 의사소통 능력이나 비판적 사고력이나 정보 분석력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왜 우리가 비교과 프로그램 만들면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도구적 성격이 강한 것 같고요. 시민의식이나 책임의식, 태도나 가치 등은 이거는 그런 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정말 오랜 시간 이렇게 곰사가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도구적인 것과 총체적인 걸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역량이 하나의 교과목이랑 1:1 대응이 되지 않는데, 여기에 있는 그 도구적 핵심 역량 같은 경우는 1:1 대응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과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과목은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거야. 좀 말하자면은 저희 뭐 독서와 토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글쓰기 같은 것들은 지금 이 능력을 키우는 거라고 매칭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과목은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총체적인 것,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것들이 왜 이런 거죠? 아까 왜 도로 두 개에서 시와 같은 것들인데, 이거는 역량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이런 의사소통 능력과 여러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발현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과목들은 교과목으로 연결시키기보다는 교과 과정으로, 교양교육 과정으로 연결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도충이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하나가 이제 그 상세 수업 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상세 수업 계획서는 아까도 학생들의 그런 요구를 발현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가 받았던 강의 계획서는 결과 중심이죠. 이런 거 해라고 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책 제목만 들어가기도 하고 내용의 그 제목만 들어가는데, 사실은 상세 수업 계획서에서는 이 수업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어떠한 수업 방법이 들어가고 뭐 학습 방법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어떤 이 과제가 있는데 이 과제는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야 되고 또 뭐 어떻게, 이런 식의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수업 계획서를 만들어 준다면, 아까 그 핵심 역량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왜 여러 가지 진단 도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 자기 기술적으로 하는데 그런 건 신뢰할 수 없지만, 하나하나의 교과목에서의 수업 계획서에서 그 CTL이나 이런 데서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것들이 그 전체 과목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각 주차별로, 각 주차의 그 수업마다
여기에 있는 이런 상세한 그런 내용들, 교수법, 학습법, 과제 수행 방법 등등이 들어가게 해서 기술을 해준다면, 그런다면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좀 더 학생들한테 그 효과적인 그러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이만큼 키워졌어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역량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좀 이렇게 침체돼 있었던, 그러니까 과거에 안주했었던 이제 그러한 것들을 깨는 하나의 도구로, 그러니까 이게 좋아서가 아니라 이거를 기회로 해서 한번 바꿔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뭐 핵심 역량을 키우는 게 아니더라도 교양교육 자체를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교양교육 목표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이루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이라고 하는데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하고 교육 목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논리적인 그러한 기술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같이 논의했던 거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물론 뭐 여기 있는 글들을 이렇게 읽으면은 또 저는 제 입장에서 약간 이렇게 좀 편향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논문집 나오시면 그거를 읽어보시면 조금 더 그 앞에 그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 자세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